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윤정옥 작가님의 단편소설 꿈꾸는 침묵입니다. 주인공 모경은 옛날 20년 전 대학 시절 짝사랑하던 오빠의 애인이었던 옥화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가슴 한구석에 질기게 남아있던 그때의 기억을 회상하며 그 오빠의 애인이었던 옥화가 개업한 미용실을 맴도는 주인공 모경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단편소설 꿈꾸는 침묵, 윤정옥 소설집 마지막 기억 중에서 펴낸 곳 북치는 마을입니다. 한낮이었다. 시장 속 골목에서 그 여자를 보았다. 옥화 미용실 신장 개업. 화분에 담긴 난 이파리 사이로 축 개업이라고 쓴 빨강 리본이 바람에 팔랑거린다. 자고 나면 새로운 가게가 하나씩 개업을 했다. 이제 입주가 시작된 신도시는 분주했다. 유리창 안쪽에서 누군가의 머리를 다듬고 있는 그녀. 분명 그 여자였다. 내가 좋아하던 남자의 애인. 그녀가 날 알아볼까? 미용실 유리창은 돼지고기 삼겹살과 상추를 사들고 있는 내 꼴을 여과 없이 비춰주었다. 낡은 슬리퍼와 헐렁한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인 나는 영락없는 동네 아낙 모습이다.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올까? 아님 그냥 들어갈까? 내 이런 모습을 보고 어찌 20여 년 전의 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푹 퍼져버린 아줌마가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저 여잔 어떻게 살다가 이런 신도시의 한 동네 구석까지 들어와 살게 됐을까? 내 애인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그녀의 애인은. 그 순간에는 배고파서 기다리고 있을 남편도 까마득히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단정한 모습으로 한번 들어가 보리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미용실 앞을 지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시선은 어느새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가끔씩 미용실 문을 잠그고 화려한 외출을 한다. 갈색의 세련된 머리 모양과 진한 빨간빛의 립스틱, 거기에 맞춘 같은 빛깔의 손톱, 몸의 곡선이 드러나는 원피스는 늘씬한 키를 뽐내는 듯 돋보였다. 미장원 우측으로 붙은 떡집 할머니와 좌측으로 나란히 붙은 세탁소 아저씨는 가게 유리문을 통해 그녀의 외출을 호기심 있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소문이란 언제나 꼬리를 물고 어디든 따라다니는 것이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죽은 지 한 달가량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여드름 하나 짜내듯 쉽게 잊고 상처도 없이 고운 살이 되었듯 깡그리 있고 저렇게 요란한 모습일 수가 있겠느냐는 게 주변 사람들의 쑥덕거림이었다. 그 소문은 곧 정부가 있다는 둥, 남편이 죽기를 기다렸다는 둥 풍성한 이야깃거리로 구름처럼 모였다 흩어지며 떠돌아다녔다. 그녀는 그때에도 그랬듯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전혀 누군가에게 비위를 맞추려는 자세가 없었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해 보여서 말 한마디에도 여러모로 재보고 하는 나의 소심성과는 대조가 되었다. 은근히 그 여자로부터 주눅들어하며 부러워했던 기억이 또렷해왔다. 마치 주인이 하녀를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거느리고 다니듯 해서 나는 그녀 옆에만 있으면 나의 존재를 하나도 인식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녀가 그만큼 내 의식 세계에 꽉 들어차 있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가 그녀를 데리고 다니며 내게는 안 하던 갖은 친절을 그녀에게 베풀 때마다 나는 이미 조금씩 그녀에 대해 패배감을 느꼈던 것 같다. 그 점이 그녀를 더욱 당당하게 보이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즈음 나는 그녀의 애인, 아니 내가 좋아하는 그와의 상상의 데이트에 여념이 없었다. 사랑은 상상만으로도 풍선처럼 커져갈 수 있었다.
대학 2학년을 막 올라간 봄이었을까. 그는 언제나 외톨이였다. 아무도 그와 친하려 들지 않았다. 대쪽 같고 고결한 성품을 가진 그를 이상스럽게 사람들은 싫어했다. 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시인이다. 그가 패러독스를 뿜으며 시 정신에 대해 날카로운 칼날을 번뜩일 때는 어쩌면 저리도 순수한 소년 같을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단순한 역설까지도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그것이 그에 대한 나의 열정을 더욱 부채질한 결과가 되었다. 그런데 모두들 그를 회피하는 눈치였다. 빚쟁이 보고 도망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니다. 전혀 색깔이 다르다. 그렇다면 무엇에 비유할까? 그의 가까이에서 그를 관찰해보고 그 점이 무엇인지 찾아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알려주고 고쳐준다면 더 없는 보람이 될 것 같았다. 그것이 마치 그를 위한 최대의 봉사인 것처럼. 그런데 오래 지나지 않아 나는 그의 장점 속에 단점들이 묘하게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해냈다. 고독하고 외로운 자, 남을 자신의 아래에 두고 지배하려는 교만함이 그를 멀리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집어내게 되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면서 역설적인 행동으로 상식인들을 자기의 상식으로 뒤엎고 비판하고 그러므로 자신의 우위성을 돋보이게 하며 거기서 위로를 느끼는 듯했다. 그 위로는 절망에 대한 항거라고도 볼 수 있었다. 인정 많고 착하지만 신들린 것 같은 그의 독설만은 모두 외면하려 했다. 그것은 그의 컴플렉스의 부분적 표출이 아니었을까. 나는 그의 그런 점이 가엽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어느덧 나는 그의 사상, 가치관, 삶의 목표 모든 것이 관심의 대상이요 안타까움까지도 연민으로 둔갑되어져 갔다. 절망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절망이 그를 그렇게 비뚤어지고 고독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단정하게 되었다. 그는 남동생 하나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동생의 학비까지 대주어야 하는 소년 시절부터의 가장이었다. 어려운 살림, 어려서 여윈 부모, 주변으로부터의 무시하는 눈초리에 일찍부터 숙달되어 갔다. 그의 부모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가 자신의 상처에 대해선 말해주지 않아 모르지만 그는 늘 주변에 대해, 사회에 대해 불만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가끔씩 찾아오는 외로움을 시로써 풀어내곤 하였던 것 같다. 현실에서는 20여 년을 뛰어넘었어도 머릿속에선 바로 엊그제 일처럼 꺼내볼 수 있었다. 신도시는 어디나 그런 모양이었다. 길에 다니다 보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던가 슈퍼나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서 소식 없던 사람끼리 우연히 만나 반갑다고 손을 잡고 흔드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입주한 지 한두 달가량 지나면 집들이로 인해 친척, 친구들의 방문이 있는데 그때 자주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다. 또 서로 알지만 거북해서 모른 채 등 돌리는 사람들 역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언제나 이사를 가면 새 동네의 시장을 다니며 슈퍼나 채소가게, 정육점을 단골로 삼을 집을 물색했다.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여기저기 고루 다녀보다가 결정하는 게 행사처럼 되어버렸고 애초부터 누군가 저 집이 잘해줘요 하고 귀뜸이라도 해주면 곧장 그 집만 다니게 되는 것이었다. 단골로 낯을 익히기까진 시행착오도 꽤 해야 했다. 물건은 구색 맞춰서 좋은데 상점 주인 인상이 좋지 않거나 성질이 못 됐으면 꺼려지고 이 집 저 집에서 사다가 선택하는 것이어서 몇 개월이 지나야 단골집이 정해졌다. 한번 들어가서 기분 나빴던 집은 결코 다시 들어가는 법이 없었다. 그 때문에 동네 사람들 얼굴을 대부분 빨리 익혀두는 상인으로서는 저 사람은 우리 집에는 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 가게 앞을 지나쳐도 부르는 법 또한 없었다. 파 한 단을 사도 꼭 내가 사던 집에 가서 사야
속지 않고 샀다는 안도감이 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주부들만의 특성인지 오래된 피해의식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제는 그 시기를 지나서 여기저기 다니다 가장 친절하고 싸게 파는 신용 있는 집들을 전부 익혀두었다. 부식 가게뿐 아니라 전에 살던 동네에서 멀리 이사 오고 나니 미장원이나 옷집, 화장품 가게도 새로 정해두어야 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동네 상가를 수시로 다니게 되었으니 아직 이곳은 상가가 전부 입주하지 않은 데가 많아 불편한 편이었다. 대신 오래전부터 있던 재래시장이 조금 멀긴 해도 그곳에 가면 아파트 상가보다 노점상이 많아 풍성했고 이상하게 정겨움이 있어서 늘 걸음을 그리로 옮기게 되었다. 새 집이어서 생각지도 않은 작은 물건들을 사와야 할 것들이 많았다. 자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 일이 번거로운데도 나는 전에 살던 집보다 배나 넓은 것이 흐뭇해 행복하기까지 했다. 야산이 멀리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었고 약수터와 산책길이 있어서 나는 운동 삼아 자주 숲속으로 향했다. 우리 집은 9층이었는데 새벽에 베란다에서 바라보면 안개에 쌓여 상당히 멀리 보이던 산도 낮에 산책하러 가면 가깝게 느껴졌다. 다시 밤이 되어 창을 통해 내다보면 고요 속에 침묵하고 있는 산은 영원히 가까워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잠이 안 오는 새벽에 나는 가스대 위에 물 주전자를 올려놓고 스위치를 돌린다. 파란 불꽃이 너울대며 주전자를 감싸 안는다. 찬장 문을 열고 커피잔을 꺼내 커피를 탄다. 커피 1스푼 반, 설탕 1스푼, 프림 1스푼. 아직 어둠이 걷히려면 멀었다. 벽시계는 새벽 4시 반을 가리킨다. 건너편 앞동에도 불이 켜진 집이 간혹 있다. 이렇게 잠이 안 올 때는 맛보다 커피 향에 홀려 즐기는 커피가 되어버렸다. 빈 찻잔이라도 앞에 있을 때의 그 여유로움. 꼭 필요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커피보다도 그 평화를 느껴보고 싶어 잔에 물을 붓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쉽게 다 마신 후 나는 맑은 공기를 쐬어볼까 하고 식구들 깰세라 현관문을 소리 안 나게 닫고 나왔다. 승강기를 혼자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밖으로 나왔다. 늘 다니던 산책길로 들어섰다. 낯선 길이면 무서웠을 텐데 왠지 전혀 무섭증이 일지 않았다. 약수터를 향해 가는데 어디선가 끊어질 듯 이어지며 들리는 창을 하는 소리가 있었다. 어느새 발걸음은 소리나는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약수터에서도 꽤 먼 곳이었는지 한참을 걷자 그 소리는 가깝게 들렸다. 목이 쉰 그 소리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언뜻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소리꾼이 되기 위한 연습은 아닌 듯 했다. 다듬어진 기교가 없고 대신 소리 밑바닥에서 목 울림이 있고 한이 깔려 있었다. 연습을 위한 것이라면 잘 안 되는 소절을 계속 반복할 텐데 그런 것 없이 많이 불러왔던 듯 몸에서 나오는 진득한 소리처럼 들렸다. 풀잎을 밟으며 숨죽여간 다리에는 새벽 이슬이 차갑게 닿았다. 벌써 여름이 지나고 있었다. 언젠가 많이 들었던 익숙한 창이었는데 공명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냥 듣기에 부담이 없이 자연스러웠는데 간혹 강물이 굽이칠 때처럼 한 소절이 넘어갈 때마다 흐느낌이 배어 있었다. 여자였다. 긴 머리칼이 잠에서 금방 깨어난 듯 엉키어 흐트러져 있었고 잠옷 같은 긴 치마바지에 얇은 스웨터를 걸친 채였다. 집에서 입는 차림새로 봐서 가까운 아파트에 사는 것 같았다. 신도시라 계속 입주자가 늘어나고 있었고 바로 옆집 사람이라도 문을 닫고 살아 얼굴을 익히기조차 어려웠다. 무슨 청승일까? 이 새벽에 자다가 뛰쳐나온 사람처럼 흐트러진 모습에 창이라니. 하기는 내 모습도 큰 차이는 없지만
나는 좀 떨어진 곳에서 새벽 운동 나온 사람처럼 팔을 약간 벌리고 체조 시간에 몸통 운동을 하며 좌우로 상체를 돌렸다.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그 여자를 주시했다. 여자는 곁에 누가 왔는지조차 관심 없는 듯, 아니 인식하지 못한 듯 끝까지 창을 했는데 왠지 애절함이 느껴져서 공연히 기분이 숙연해졌다. 남의 이상한 일이나 관심을 갖는 나의 저급한 호기심이 부끄럽기도 했다. 그 여자가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약수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음 놓고 부르려 했던 것이 내가 있음을 안다면 무안해할까 하는 배려에서였다. 약수터에는 벌써 부부인 듯 보이는 노인 두 분과 50대로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와 있었다. 나도 그 뒤에 섰다. 약수를 20리터 물통에 담는 노인 부부는 말 없어도 둘의 정겨움이 묻어나는 듯 했다. 물통에 물이 가득 채워질 즈음 아까 본 그 창을 하던 여자가 다가왔다. 그 여자는 나처럼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마신 후 조금 남은 물을 버리고 산책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내 나이쯤 되어 보였는데 아직 새벽 어둠이 남아있어 생김새가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다. 하루 종일 그 여자의 창이 귀에 머물며 입속에서 흥얼거려졌다. 어디서 들었더라. 어디서 들었더라. 까마득히 옛일이었음은 알겠는데 갑자기 나간 전깃불처럼 깜깜하고 현실로 연결되지 않았다. 오늘은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세수하고 영양크림을 찍어 발랐다. 화장을 할까 하다가 안 하던 화장을 새삼스럽게 하면 어색할 것 같아 립스틱만 살짝 발랐다. 머리를 다듬어야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뛸까? 입었던 옷을 벗어서 세탁기에 넣고 꽃무늬 긴 치마에 은색 블라우스를 입었다. 거울에 비추니 촌스럽기는 매 한 가지. 다시 고를 만한 것도 없고 외출복도 아니니 그냥 현관문을 닫고 나왔다. 옥화 미용실 앞에 섰다. 어느 날 캠퍼스에서 그와 함께 홀연히 사라진 저 여자. 능숙한 솜씨로 손님의 머리를 바쁘게 매만지는 그녀. 세월의 무게가 여지없이 나와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아서 두 사람은 중년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문을 밀고 몸을 넣었다. 어서 오세요. 시선 한번 흘끗 줄 뿐 파만 머리 만지느라 온 신경을 쏟고 있는 그녀는 나를 조금치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앞면 거울에 비치는 늘씬한 그 여자의 모습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눈가와 입가에 주름이 가는 금으로 그어져 있었다. 나는 잡지책을 뒤적이며 그녀를 섬세히 살폈다. 이제 막 파마롯들을 끝까지 다 마른 손님의 머리에 비닐모자를 씌우고 타월로 겹산 뒤 스카프를 메어주고 있었다. 그녀에게 머리를 맡긴 50이 조금 넘은 아주머니는 알품은 닭처럼 졸고 있었다. 그녀의 빨간 손톱의 긴 손가락은 능숙하고도 세련되게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 아주머니의 머리를 다 매만져 놓고 그녀는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내게로 다가온다. 어떻게? 커트하시게요? 예, 좀 다듬어 주세요. 나는 보던 책을 덮고 거울 속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 머리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더니 굵은 빗으로 쓸어내린다. 파마 언제 하셨어요? 2달 정도 됐는데요. 자르고 나면 파마기가 없어서 다시 하셔야 되겠는데요. 나는 내 눈 속으로 파고드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받으며 그래요? 파마 얼마 하죠? 하고 물었다. 35,000원이요. 파마하시면 커트 비용은 빼드려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내친 김에 한가한 오늘 같은 날 해야겠다 싶어 파마를 선택했다. 그녀는 나의 고개를 똑바로 세운 다음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한다. 그녀의 망설임 없는 태도에 비례하게 머리는 시원시원하게 잘려나간다.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자를 리는 없고 이미 생각하고 나서의 결정한 커트였을 것이다. 우리네 인생에 그토록이나 쉽게 결정 내려 행동에 옮길 만큼 생각이 능숙하다면 우리는 아마 노련한 삶을 살 것 같았다. 그나저나 실은 저 여자의 살아온 날도 궁금했지만 갑자기 밀려온 파도처럼 그가 더 궁금해서 속으로 안달이 났다. 어떻게 된 걸까? 죽었다면 저 여자 남편은 그가 맞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었나? 설령 맞으면 어떻고 아니면 어쩌자는 건지. 그것은 초조함과는 또 다른 궁금증이었다. 세월이 추억을 퇴색하게 했으며 나는 이제 그에 대해 여유로워졌고 그를 떠올리면 울컥 그리움이 샘솟던 감정도 기억 속에 잠재우고 있었다. 그를 보면 떨려오던 가슴도 진득하니 한쪽 벽에 달라붙은 진드기처럼 침착성과 여유가 있었다. 모경아, 너를 무척 아끼지만 우린 운명적으로 맺어질 수 없어. 애써 운명을 만들면서 비켜가고 있군요. 신념과 고집을 착각하지 마세요. 그의 말은 내게 더없이 잔인하게 들렸고 나는 갑자기 쏟아진 굵은 소나기만큼이나 펑펑 울고 싶음을 용케도 참아내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서 완전히 잊은 것 같았던 그의 영혼이 내 가슴 속에서 되살아남을 느끼며 조는 척 눈을 감았다. 그러면 커튼을 치듯 가려진 것처럼, 아니 은연중 내 생각의 초점이 그녀에게 전달될까 봐서였다. 정신세계에서의 교감일까? 어떤 사람이건 앞 사람의 뒤통수를 한참 동안 집중해서 쏘아보면 그 사람이 돌아보는 경험을 여러 번 했기에 혹 그녀에게 들킬 것 같은 불안한 예감 때문이었다. 그때 미용실 문을 열며 6살쯤 되는 사내아이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나는 눈을 뜨고 시선을 문 쪽으로 돌렸다. 엄마, 나 100원만. 나는 그 아이를 보자 가슴이 섬뜩했다. 국화빵처럼 찍어낸다더니 어쩌면 저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날카롭고 높은 코에 뾰족한 턱이며 약간 곱슬머리에 쌍꺼풀 없는 이지적 눈매가 그의 축소판이었다. 한눈에 그의 아들이 틀림없었다. 뭐 하려고? 여자는 관심 없이 묻는다. 또 뽑기 하려고. 조금 아까 준 돈은? 사탕이 나와서 먹었어? 마치 그가 축소되어 들어온 것 같았다. 그렇다면 그가 죽은 것이 틀림없구나. 자, 가져가. 귀찮은 듯 동전 바구니를 아들에게 내어민다. 아이 녀석은 재빠르게 은빛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움켜잡는다. 순식간에 그녀의 아들은 사라져버렸다. 아들이에요? 나는 관심 있는 척 물었다. 네. 아빠 닮았나 봐요. 곱살한 게 예쁘게 생겼네요. 그녀는 대답 대신 쓰게 웃으며 차갑기가 지 애비 같아서. 그는 간혹 칼날처럼 혹독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살아가며 가난으로 인해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의지가 그렇게 표출됐을 것이라고 판단됐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그 점이 차가운 사람으로 인식되었었나 보다. 하기는 나보다 1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저 여자가 더 잘 알 터이니까. 그쪽의 편견이 더 맞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나에게는 그의 차가움까지도 매력으로 보였었다. 애 아빠는 직장에 다니세요? 나는 자세히 보고 있었던 것처럼 보던 잡지를 한 장 넘겼다. 아니요. 2달 전에 작고했어요. 교통사고로. 꼭 2달 열흘 됐네요. 오늘이. 순간 파도가 모래를 쓸어가듯 나의 온몸에서 피가 쓸려 내려가는 것만 같았다. 그 소문은 헛것이 아니었구나. 그녀의 화려한 외출이란 것도. 이렇게나 무관하게 살아오다니.
그의 죽음이 2달이나 지났었는데도 살아있는 줄만 알고 있었다니. 원체 차갑고 독선적인 사람이라 죽을 때도 냉혹하게 갈 줄 알았더니 응급실서 내 손을 꼭 쥔 채 눈을 못 감고 가더라고요. 나는 그녀의 멍든 가슴을 건드린 것 같아 죄스러워지며 안쓰러웠는데 오히려 그녀는 덤덤히 얘기하는 것이다. 세월이란 그토록 무서운 것일까? 아니 그토록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걸까? 그 상처를 아물리지 못하고 그대로 피토하며 살아간다면 아마 그녀도 금방 남편 따라 저 세상으로 가버렸을지 모른다. 나 또한 깊은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느새 가르마를 타고 파마롯들을 말기 시작한 내 머리는 거의 다 말아져 가고 있었다. 전엔 어디서 하셨어요? 내가 물었다. 서울 은평구에서요. 어떻게 이리로 오시게 됐어요? 참 이상한 인연으로 인해서요. 나는 놓치지 않고 물었다. 무슨 인연인데요? 사연이 많으신가 보죠? 이 동네로 오시게 된 것이. 이렇게 주책 없이 물어요. 주책은요, 무슨 다 지난 얘긴데. 잠시의 침묵 속에서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무거운 사연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날도 저녁 7시쯤에서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색조 화장을 한 채 미용실 문을 나서는 것이었다. 내 머리 드라이 좀 해주고 가! 그릇가게 아줌마가 허겁지겁 왔다. 결혼식에 가야 한다며 장소가 시골이라 다음날 새벽에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뿐이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애원하듯 매달려도 그녀는 다음에 오세요. 미안해요. 라는 말로 고추 꼭지 따듯 떼버리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미용실이 자기네뿐인 줄 아나? 그릇가게 아줌마는 배신당한 듯한 무안함에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갈색 바탕에 노란 나뭇잎 무늬가 흔들리듯 촘촘히 박힌 요사스런 차림으로 가고 있는 곳이 어딜까? 남편 죽은 지 2달이 좀 넘었다는 여자가 꼭 발정난 암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가고 있는 그곳은 곱지 않은 세탁소 아저씨의 시선과 역시 의심스러운 눈빛에 떡집 할머니의 갸웃거림이 재밌었다. 허망함.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린 허망함을 그녀는 그런 식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그렇게도 남을 이해하는데 야박한 것일까?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이사와서 건드리지도 못하던 노래테이프 상자를 방바닥에 전부 쏟아내었다.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집어서 보고 한쪽으로 던져놓았다. 20개쯤 정리가 되어 가는데 아, 이것이었구나 하고 하나를 집어내었다. 우리나라 고전 민요가 주로 담겨있던 테이프. 나는 빠르게 테이프를 오디오에 넣고 스위치를 눌렀다. 카랑카랑한 창이 흘러나왔다. 새벽에 그 여자가 불렀던 같은 곡이었다. 기억 속에서 나갔던 전깃불이 환하게 켜지며 과거와 현실을 연결시켜 주었다. 그제야 생각이 난 것이다. 초겨울인데도 이상한 파가 계속되던 어느 날, 그가 며칠째 보이지 않자 나는 그의 자취방을 찾아갔었다. 산비탈을 오르는 달동네 골목에는 귤장수, 군밤장수 아저씨의 목소리가 구성졌고 바람결을 타고 흐르는 냄새 어딘가에서 그의 냄새도 섞여 있는 듯 했다. 아니, 그가 사는 동네라 그랬을까? 없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달동네라 그랬을까? 오랫동안 살았던 것처럼 정겨웠다. 비탈길을 오르자 숨이 차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들고 간 약도대로 맞게 가는가 싶어 산 정상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나는 문득 탄성을 질렀다. 산등성이를 타고 이마를 맞댄 회색 시멘트의 집들이 꼭 어디서 본 듯 낯이 익었다. 너무 선명히 떠오른 그 장면은
불과 열흘 전에 꾸었던 꿈에서였다. 꿈이 앞으로 있을 일을 예시해 주었었나 보다. 겨우 찾은 무허가 건물의 그의 방은 낡은 나무 문짝이 바람에 혹독하게 부대끼고 있었다. 방 안의 불빛이 습자지를 붙인 유리창 밖으로 새어나왔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호흡을 고른 뒤 노크를 했다.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 소리가 나는 것 같더니 그 나무 문짝이 열렸다. 그가 아닌 그의 남동생이었다. 김현수 씨 댁 맞죠? 누구세요? 학교 후배인데요. 신모경이라고 합니다. 잠깐 들어오셔서 기다리세요. 어디 먼데 가셨어요? 아니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가 산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빈 방에 들어가기가 어색해 팔짱을 끼고 햇살이 비추는 벽에 기대었다.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조금씩 불안해왔다. 10분쯤 지나자 그가 나타났다. 그는 날 보자 어이가 없어 하며 내 얼굴을 한번 보고 한숨을 한번 짓는다. 마지못한 것인지 반가움을 감추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가는 표정으로 말했다. 들어가 있어. 동생 보낼게. 곧이어 동생이 다시 돌아왔다. 그는 군고구마 장사를 하고 있었다. 동생은 그날 감기가 들어 마침 쉬고 있던 중이었다. 나는 그의 동생과 같이 앉아 있는 것도 서먹하고 저녁 시간이 되어가니 어떻게 하나 망설이다가 내친김이다. 어쩌랴 하고 방을 정돈해주고 부엌으로 나왔다. 쌀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내 말에 동생은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가리킨 쌀자루에서 이튿날 아침까지 먹을 양만큼의 쌀을 퍼내 씻으려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헝겊과 비닐로 싸맨 수도는 다행히 얼지 않아 금방 나와주었다. 아침 먹은 설거지 그릇들을 깨끗이 씻어놓고 밥을 안쳤다. 나물을 무치는데 참기름이 없어서 식용유를 살짝 쳤고 김을 구웠다. 계란찜이 익는 냄새가 구수하게 날 즈음 그가 일찍 장사를 끝내고 군고구마를 들고 들어왔다. 나는 죄지은 어린아이처럼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의 반응이 두렵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마. 내 별난 성격 알잖아. 이리 내려와 앉아. 거긴 차. 그것이 그의 심중 전부를 나타낸 말이었다. 나는 부엌에 나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셋이서 먹는 밥맛은 별미였다. 이 집에는 아무 격식도 없이 그야말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집인데도 이상한 평화가 있구나 하고 느껴졌다. 나는 그 뒤로도 그 평화를 느껴보고 싶어서 겨울방학 동안 자주 산비탈을 올라갔다. 그와 함께 군고구마 장사를 하고 손이 시려울 땐 하얀 면장갑을 낀 채 뜨거운 드럼통에 얹혀놓고 손님들이 사가는 재미에 연신 나무 조각들을 불 속에 집어넣었다. 탄 고구마 껍질이 묻은 손으로 얼굴을 만져 검댕이칠을 한 것도 모르고 서로 쳐다보다 마냥 웃어댔다. 어떤 날 저녁에는 연탄불이 서툴러 밥을 태워 누른밥을 만들었는데 그가 기어이 자기 밥그릇하고 내가 맡은 누른밥 그릇을 바꿔 놓는 것이었다. 언제 배워서 시집 가겠니? 자기 동생한테 하듯 나무랐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뭐. 잇몸으로 사니 오죽해? 우리는 함께 웃었다. 좀채 잘 웃지 않던 그가 웃을 때는 수줍어하는 소년 같은 모습이 담겨 있어 천진한 느낌이 와닿았다. 우리 집 찬장의 양념 그릇은 그때 자주 비어졌는데 내가 덜어낸 것은 상상도 못하고 엄마는 새들어 사는 아랫방 새댁을 의심하는 눈치였다. 그렇게 겨울방학 동안 벌은 돈은 꽤 되었다. 장사는 오히려 없는 동네가 더 낫다더니 그가 내게 노래 테이프 1개와 포장 안 된 산비탈 오르느라 신발이 다 닳았겠다며 랜드로버 1켤레를 사주었다.
집으로 와서 그 노래 테이프를 들으니 칼칼한 음성에 창이 나왔다. 그의 어머니가 좋아하셨다던 곡으로 모아져 있었다. 창에 대해 하나도 아는 곡이 없던 나는 그를 대하듯 관심 있게 한번 들었을 뿐이었다. 지금 다시 들어보니 새벽에 그 여자가 부른 곡과 테이프 속의 곡은 같은 노래였는데도 전혀 다른 곡처럼 들렸다. 한 사람은 가슴으로 부르는 곡이요. 한 사람은 고도로 세련된 기교적인 노래였다. 그때의 그는 언제나 평형 감각을 잃지 않았는데 얄밉도록 철저히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독선적인. 그의 주장을 펼 때 외엔 결코 감정을 드러내는 법 없이 현실적이었다. 둘만의 시간이 간혹 주어져도 그는 한 번도 내 어깨에 손을 올려놓지 않았다. 나는 그때마다 나에 대한 그의 애정에 의심을 품었다. 문학 서클 활동에서도 동생 이상의 감정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철저히 그의 애인이고 싶어 했는데 말이다. 그 불만이 누적되어 나에 대한 그의 관심이 어떤 색깔일까 파헤치고 싶었을 즈음 느닷없이 그 여자가 나타났던 것이다. 언제부터 사귀어 왔던 것인지 어느 대학에 다니는지도 모르는 키가 큰 그 여자를 그는 어느 날 문득 캠퍼스 안에까지 데리고 다녔다. 캠퍼스 곳곳에서 그는 그녀와 함께 앉아 있었다. 나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었다. 책상머리에 앉아 왜 그랬을까 하고 따져보는 내 소심증은 그때 더욱 비대해졌던 것 같다. 그런데 그는 가끔 아주 드물게 애절한 눈빛으로 나를 깊게 응시할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그 눈빛에 꼼짝할 수가 없었으며 그것은 햇볕에 봄눈 녹아버리듯 전혀 한거할 수 없었다. 깊은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아무도 그런 눈빛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우물의 물빛 같았다. 그러나 그뿐,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헤어진 과거 속의 인물처럼, 영화 속의 엑스트라처럼 그의 안중에 없었다. 그는 나에 대해 여전히 무심했다. 혹 나의 판단이 잘못되진 않았을까? 다시 확인하고 싶었지만 좀처럼 기회는 오지 않았다. 그가 내 손을 꼭 쥐고 내 이마에 그의 이마를 맞댄 것을 끝으로 그와 나의 인연은 영화 마지막 화면에 떠오르는 끝자처럼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그가 호련히 군대에 입대해버린 것이다. 교정의 갈잎이 하나둘 바삭이며 떨어질 즈음이었다. 나는 교정 구석구석에서 그의 실체를 찾아 헤매며 허망해했고 오랫동안 아무도 침해하지 못했던 도서관 한 구석 그의 자리에는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었다. 자연히 그녀의 출현도 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어릴 적 깨진 사금파리 조각을 귀하게 필통 속에 넣고 다녔던 것처럼 입대 전날 송별회 자리에서 내 이마에 대었던 그의 따뜻한 이마와 꼭 쥐었던 손의 체온은 지금껏 내 가슴에 남아있다. 그 즈음 그리운 건 님이고 님은 그리운 거라고 자기 딴에는 멋진 시라고 써가지고 와서 좌중을 웃겼던 동아리 신입 남학생 하나가 늘 스스럼 없이 내게 말을 붙여왔는데 가끔 나는 네 집 머슴 같은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와 차를 마셨다. 그렇게 편안한 사람이었다. 시에 대한 매력을 이제야 느낀다며 새로운 느낌은 무조건 써 갈기고 고뇌도 없이 쓴 그 몇 줄의 낙서를 내게 보이며 평가를 부탁했다. 밤새워 쓴 것이라는데 놀라움과 웃음을 참으며 나는 주어들은 대로 시에 대해 아는 척 해가며 내 애인이었던 그처럼 패러독스를 그에게 대신 내뿜어 주었다. 그는 반박도 없이 무조건 수긍하며 내가 일러주는 대로 고쳐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우습게만 보이던 그 남자가 내가 그리워하던 그와는 다르게 편안했다. 철부지 어린애처럼 순박한 면이 바보스럽게 보였지만 차츰 나는 그 편안함에 이끌려 엉뚱하게도 그와 결혼해버렸다.
가슴속에는 애인이 늘 살아 숨쉬고 있는데도 소식도 없던 그를 잊고픈 괴로움과 허망함으로 인한 방황을 매듭짓고 싶었는지 모른다. 지금도 남편은 쾌활하고 무덤덤한 사람으로 편안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남편은 그가 군에 입대한 뒤에 동아리에 가입한 터여서 그를 못 봤고 그녀의 존재 또한 모를 터였다. 아마 바람처럼 소문은 들었을지도 모른다. 오늘은 상가 뒷골목을 들어가 보았다. 제법 큰 규모의 그릇가게 옆으로 전자제품 대리점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그 사이에 작은 문방구가 끼어 있었다. 사람들은 양옆의 큰 가게 사이로 파묻힌 그 문방구를 알지 못했다. 나 역시 몰랐는데 문방구 출입구 앞에 대여섯 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늘 서너 명씩 둘러앉아 있어서 바라보니 그곳이 문방구라는 걸 알았다. 게임기 속에 만화 같은 화면을 보고 있는 꼬마들의 표정은 늘 진지했다. 그 틈에 앉아있는 그 아이를 보았다. 옥화 미용실. 그 여자의 아이가 열심히 게임기 조이스틱을 조종하고 있었다. 씨도둑질은 못한다더니 그래도 그렇지 저리도 판에 박았을까. 나는 갑자기 그 아이에게 말이 걸고 싶어졌다. 그 아이가 살짝 웃을 때의 얼굴은 소년처럼 수줍은 듯 웃는 그의 모습과 너무 흡사했다. 게임에 졌고 돈이 떨어진 그 아이는 아쉬운 듯 일어서며 기다리던 뒤의 아이에게 씁쓸히 게임기를 물려주었다. 그리고는 일어선 채 다른 아이가 하는 게임기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는 동전 지갑을 열었다. 100원짜리 서너 개를 집어내 꼬마 아이에게 주었다. 이름이 뭐지? 얼결에 동전을 받아든 꼬마는 잠시 후 낯선 사람의 친절이란 것이 이상했는지 동전을 도로 내민다. 괜찮아, 받아도. 나는 그 아이의 키에 맞게 상체를 구부려서 아이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아줌마 같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등에 얹힌 내 팔을 어깨를 흔들어 털어내며 의심의 낯빛이 된다. 유괴범이 생각난 모양이었다. 코 흘리며 순박하게 고맙습니다 하고 아이답게 받아드는 연상을 했더니 나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흙이 나를 한번 바라보고는 쏜살같이 뛰어가는 것이었다. 정 때로 온 사람처럼 도사리는 듯한 냉랭함. 언제나 이성을 잃지 않는 그의 똑똑함이 꼬마에게서 다시 되살아났다. 그에게서 느껴졌던 절망감을 꼬마가 다시 내게 옮겨주고 있었다. 나는 쓴 침을 삼키며 걸음을 옮겼다. 파마한 지 보름쯤 지나서 다시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손질하고 있을 때 그녀는 내 물음에 여전히 남의 말 하듯 그렇게 대꾸하고 있었다. 미용 기술은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결혼하고 첫애 낳고 나서부터요? 둘째가 또 있어요? 사산했어요? 손님에게 호감을 사서 또 오게 하기 위한 습관적 상술이었을까? 집요하게 묻는 내 질문이 결코 유쾌하진 않았을 텐데 그녀의 말투는 언제나 도사림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몇이세요? 상당히 피부가 고우세요. 본래 나이보다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그렇게 어려 보여요? 그럼요. 손님 머리 만지고 있으면 피부를 늘 가꾸는 사람인지 또 어느 정도의 나이인지를 정확하게 맞춰요. 그날은 손님이 여러 명 기다리고 있어서 진지하게 얘기가 오가지도 못했고 더 이상 이야기를 연결시키지 못했다. 나는 그날 소주를 한 병 땄다. 밥상에 삶아 넣은 계란을 상 모서리에 톡톡 쳐서 균열된 껍질을 벗겼다. 하얀 살이 나온 알을 한 입에 베어 물었다. 물 대신 소주를 반컵 마셨다. 소주가 내부 속으로 흘러들어가자
금방 정신이 알딸딸해 왔다. 나의 첫사랑, 그녀의 남편, 따뜻했던 그의 손과 죽어가며 그녀의 손을 잡았던 채온. 그 무게는 비교될 수 없어도 둘 다 진실이었던 것만은 누구도 부정 못하리라. 감히 사랑한다는 말 기대할 수 없게 했던 그와 아내에게까지 냉혹하게 표현을 아꼈던 그의 차가움. 혹 그녀는 그 확답을 얻고 싶어서 저리도 헤매는 건 아닐까. 내가 그의 사랑의 확증을 찾고 싶어 했듯 내가 느끼던 섭섭함을 그녀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랑하며 증오하며. 당신 대학 2학년 때 기억나? 밥상을 바꿔서 찌개 냄비 뚜껑을 열어 방바닥에 놓으며 남편이 묻는다. 웬 갑자기?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는 내게 말했다. 당신 그 입 꼭 다문 옆모습 볼 때 꼭 그때가 생각나서 말이야. 사람은 저마다 독특한 매력이 한 가지씩 있는데 당신은 앙담은 입술이 반쯤 되는 옆모습이 특징이야. 그 얼굴의 반은 현실이고 가려진 반은 우수였어. 극과 극이 매치된 듯한 이상한 매력에 끌려서 시 쓴답시고 접근했지. 듣고 있던 나는 어이가 없어서 참 별 음모적인 사람 다 보겠네 했다. 그러나 듣기 싫지 않았다. 습관처럼 반주로 소주 반 병을 마신 남편은 취기로 내 육신을 더듬었고 나는 순순히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의 손길이 닿자 금세 나는 비단결처럼 육신이 부드러워졌다. 이것도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면서 탐미해갔다. 그로 인해 느꼈던 패배감만 아니었다면, 아니, 그녀로 인한 절망감만 아니었다면 나는 이 남자와 결혼했을까? 며칠 후 다시 내가 머리를 감고 미용실에 들렀을 때 손님이 없고 내 애인의 애인이었던 그녀는, 아니, 내 애인의 부인이었던 그녀는 빨간색 매니큐어를 긴 손톱에 칠하고 있었다. 나는 문을 밀면서 오늘은 손님이 없네요. 인사 대신 웃으며 의자에 가앉았다. 격정적인 바이올린 협주곡이 미용실 공간을 떠다녔다. 그녀가 잠시 의미 있게 나를 바라본다. 순간 호흡이 멈추는 듯했다. 그러나 여태껏 나를 몰라보던 그녀가 지금에서야 새삼 알아볼 리가 없다고 확신을 하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차 한 잔 드실래요? 여자는 한쪽 구석에서 끓고 있던 주전자를 보며 물었다. 네, 고마워요. 그녀가 갖다 준 잔 속에는 커피가 담겨 있었다.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날이 금방 차가워졌어요. 언제 여름이 가버렸는지도 모르게. 여자는 습관적으로 내 머리를 한번 손으로 훑어내리더니 머리가 빨리 자라나 봐요. 좀 다듬어야겠어요. 커피를 다 마신 그녀는 내 머리를 살짝살짝 다듬어내었다. 그녀에 대해 묻고 싶은 많은 말들이 내부에서 들끓었지만 자연스럽게 꺼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까만색 오디오 위에 사진각이 놓여 있음이 눈에 띄어 들여다보았더니 아이의 유치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20대 때보다 살짝 살이 오른 30대 후반쯤의 그와 그녀. 꽃다발을 들고 있는 아이가 웃고 있었다. 그날은 한가에서 전체 드라이까지 서비스를 받고 미용실을 나왔다. 새벽에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보통 때보다 늦은 시각이었는데도 훨씬 이른 것처럼 어두웠다. 나는 우산 대신 모자 달린 잠바를 걸쳤다. 밖으로 나왔다. 안개가 자욱했다. 산책길로 들어섰다. 약수터에 다다랐을 즈음 잔잔한 물결처럼 창을 하는 소리가 연약하게 들렸다. 진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더니 무엇에 대한 이끌림이었을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은 어느새 그쪽을 향해 걷고 있었다. 산속 더 깊이 들어가자 그 소리는 가끔씩 수렁 속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듯 들려오기도 했다. 여자는 온몸으로 소리를 뽑아내었다. 나는 문득 내 모습은 정상이고 저 여자의 모습은 청승이라고 생각되어 웃음이 나왔다. 반대로 볼 수도 있을 텐데도. 나는 노래가 다 끝나도록 숨죽이며 감상을 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 여자는 노래 끝난 뒤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두워서 시선이 마주쳤는지는 모르겠으나 얼굴을 서로 바라본 것만은 틀림없었다. 나는 언뜻 스치는 그 모습에서 옥화 미용실의 그 여자임을 알았다. 나는 속으로 놀라움을 감추며 말을 건넸다. 춥죠? 어떻게 그렇게 창을 잘하세요? 누구... 그 여자는 가까이 다가오며 확인하려 들었다. 잠이 안 올 땐 가끔 이렇게 나와요. 나를 가까이서 본 그 여자의 입에서 짧게 아 하고 알겠다는 감탄이 나왔다. 흐트러진 그 여자의 모습은 미용실에서의 화려한 모습과 너무 달라서 나는 재빠르게 상상으로 그녀에게 화장을 시켰고 화사한 옷을 입혔다. 운동화를 벗기고 미용실에서의 굽 높은 신발을 신기니 훤칠한 키가 더 크게 살아났다. 우리는 잠시 풀숲 사이로 도단한 바위에 걸터 앉았다. 숲속의 풀벌레 소리가 무거운 분위기를 밝게 해주고 있었다. 이사 온 지 넉 달째인데 이 동네에서 이 산책길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참, 어떻게 이 동네로 오시게 됐다고 하셨죠? 나는 하기 힘든 질문을 미용실에서처럼 자연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애써 의미 없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남편의 죄를 이 산에 뿌렸어요. 신도시로 개발하기 전에 남편과 같이 등산 왔던 곳이거든요. 또 한 번 가슴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가슴이 맷돌에 눌린 것처럼 답답해질 때면 이렇게 자다가도 뛰쳐나와서 창을 하고 나면 후련해져요. 처녀 시절부터 좋아했다는 창을 남편 죽은 후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 화려한 외출임을 알았다. 그가 열창을 하는 그녀의 모습에 홀려 만나게 됐다는 것까지도. 그가 어렸을 때 보았던 창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지워질 수 없듯 그녀의 모습 또한 지워질 수 없도록 그의 가슴에 각인되었었나 보다. 나는 묵념하듯 그의 환영을 잠시 떠올렸다. 그녀는 더듬더듬 찍히는 타자기의 활자같이 남편에 대한 말을 이었다. 병아리 같은 여린 가슴에 화를 쏘고 말았어. 가난 때문이었어. 꼭 한번 만나고 싶어. 그가 살아생전에 대학 때 가까웠던 여자가 이곳 신도시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들려준 말이었다고 했다. 가난 때문이라니. 너무 전곡을 찌르는 진실은 표현하지도 못하는 법일까. 그것이 그에게는 표현할 수조차 없는 침묵이었던가. 그토록 갈망했던 내게. 그렇다면 그녀를 선택한 건 덜 진실했기 때문이란 말인가. 가난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나의 나약함이 그를 그렇게 판단짓게 만들었나. 처음엔 그 말을 흘려들었었는데 나중엔 속은 것 같아서 분했고 지금은 사람 안 주었더라면 무엇이든 다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그 여자를 만나게 된다면 대신 용서를 빌고 싶다고도 했다. 겉보기엔 냉정해 보여도 속은 정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말을 마치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뱉는다. 그랬었구나. 오래도록 나를 방황하게 만든 사람이었는데 그때의 상처가 생생히 되살아나며 내게서도 깊은 숨이 토해졌다. 그 여자의 내뱉는 한숨 속에서
애증의 세월이 쏟아질 듯했다. 주변 가득히 이슬비가 내리고 있듯 그 여자의 가슴은 오직 그에 대한 그리움이요 아픈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서 어머니 같은 깊은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예전의 외롭고 고독한 자가 아니었다. 지나고 보니 나는 그를 나의 어느 구석엔가 묻어둔 채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그리고 젊은 때의 소망으로 현실이 나를 절망시킬 때마다 의지하고픈 피난처로 만들어 온 건 아니었는지 처음으로 되돌아보게 되었다. 내 속에서 가장 강하게 부르짖는 침묵처럼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 침묵은 편리하게도 때때로 행복한 웃음 속에서 소멸될 때도 있었으며 쓰러졌다 다시 살아나는 들풀처럼 세월을 보내며 그렇게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곤 했다. 대화가 끊기자 어느 틈엔가 그녀는 창을 하기 시작했다. 목 울림, 깊은 흐느낌을 참아내는 그 소리. 나는 왠지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뺨에서 한 줄기 눈물이 풀잎에 앉은 이슬방울이듯 굴러내렸다. 그가 좋아했다던 그 창은 그녀의 한도, 짧은 생을 마감한 그의 한도, 나의 오랜 상처도 한데 엉키어 이슬비에 젖어들고 있었다. 그가 먼 발치에서 이쪽을 보며 서 있었다. 한 그루 나무였다. 네, 지금까지 윤정옥 작가님의 꿈꾸는 침묵이었습니다. 오늘도 아크나의 오디오북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작품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